안녕하세요. 예,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 개인 파산 관제인 개인 파산 관제인 실무라고는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파산 관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여기 계신 거의 한 80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지만 대략 파산 회생을 한 번도 관여 안 해보신 분들, 상담조차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대리 정도는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테고, 아니면 본인은 그냥 관리만 하고 직원, 파산 회생 실무자들을, 사무장들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회생 관련해서 신청 대리인도 있지만 저희 같은 법원에는 파산 관제인 단이 구성되어 있는, 지금 대부분 법원이 파산 관제인 단이 구성되어 있죠. 서울회생법원에는 한 44분, 의정부지방법원에는 한 15명, 20명, 정확하게는 인원은 모르지만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되게 그래도 한 15에서 25명 사이에, 서울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44분까지 있고, 이제 그런, 근데 또 기회가 돼서 파산관제인 업무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생위원,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전임 회생위원을 다 해서 다른 사건을 못하게 하고, 회생위원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실 겁니다. 수원도 한 몇 분 계시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는 지금 아직 아마 도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문호를 개방하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아마 이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을 잘 다뤄야 됩니다. 신청 사건을 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관제인, 보조인도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파산관제를 오래 하면서, 물론 신청사건도 좀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한번 2시간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관련해서 책이라든가 문헌을 볼 때, 제가 지금 여기 적시해 놓은 거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늘 염두에 두고 한번 책을 보시고, 이런 게 이제 혹시 나중에 법원에서도, 면접 시험이라든가 구술 시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볼 여지도 있습니다. 파산의 효과, 재산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채무자 신분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채권자들에 대해 미치는 각 효과, 이게 이제 여기서 무슨 소송이라든가 집행, 그것도 이제 관련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 이건 법의 492조에 1호부터 15호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위제기, 화해, 그 다음에 재산 매각에 대한 허가, 재산 매각 행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인소송. 그 법의 391조에서 39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 부인권은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법인 파산, 법인 회생, 모든 도산 절차에서 논의되는데, 특히 이제 파산 절차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해서 채권자한테 평등하게 배당한다는 측면에서 부인권이 파산에서 아마 가장 큰 기능을 차지할 겁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법인 파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민법에 나오는 사행위 소송, 법을 공부하실 때 아마 사행위 소송, 채권자 취소송, 그것과 맥을 같이 하죠. 약간 이제 그걸 충분히 공부하셨으면 차이점을 조금 인식하면서 공부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면책 채권, 개인 회생도 그렇고 개인 파산에서도 비면책 채권 566조 상담을 할 때 잘 유념을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조세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는 다 비면책 채권으로 돼 있죠. 부양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조세,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생명 신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뭐 근로자 임금, 이 비면책 채권은 뭐 법 규정만 잘 봐도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제도의 파산, 한번 파산해서 면책 불허가 내지 면책 취하, 면책 기각이 돼서 좌절하신 분들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이 불락 취기시는 제가 5가지를 이제, 불은 뭐냐면 불허가 받은 경우, 낙은 누락된 경우,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돼서 면책 못 받았다고 상담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걸 오래 하시다 보면 신청 대리인도 마찬가지죠. 직접 또 항의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는 취하한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관제인이 뭐 압박을 하니까 나 그냥 때려치겠다, 취하한 경우. 기는 이제 면책 기각을 당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시는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 신청할 때 채무자가 한 달 이내에 파산 면책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하고 그냥 파산만 절차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스물스물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제도의 파산, 교과서를 찾아보면 대법원 판례는 안 된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이제 기술을 해놨지만 실제 실무는 어떤가? 경험하기 전에는 쉽게 얘기할 수 없죠.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취소의 수개와 부인권 행사. 여기서는 이제 최근에 최신 판례도 나오고, 이 도산과 관련해서 이제 판례를 공부할 때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판례를 일일이 다 채집해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률신문에 도산 관련 파산 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해마다 2021년에 20년 하고 20년 거는 19년에 하고, 그거를 한 3년에서 뭐 열심히 보면은 뭐 다 출력해서 해도 상관없지만 최소한 바쁘신 분들은 한 3년에서 5년치 그 중에 법인 회생이나 빼고, 개인 회생 빼고,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법인 파산, 요거 관련된 것만 잘 공부하셔도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거기 뭐 전환합의체도 나오고요. 또 실력 있는 분들이 평서까지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채권 473조 쭉 나열되어 있죠. 파산과 관련해서 1호부터 11호까지 1호 각 규정된 재단채권의 어떤, 재단채권은 원래 재단의 관리를 위한 필수 비용, 뭐 재판상 비용이라든가 파산관제인이 환가와 관련된 게 원칙적인 가장 본래의 모습의 재단채권이지만, 파산 신청 전에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죠. 조세 같은 경우죠. 분명히 파산 선고 전에 성립됐는데 재단채권으로 격상을 해놓죠. 정책적 이유에서. 국가의 어떤 공동체의 존립이 근거가 되는 예산이나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단채권으로 뭐 면책이 안 돼, 비면책으로 또 해놨죠. 그런 경우는 473조에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 이제 요즘 많이 아마 물어보고 있을 겁니다. 쟁점도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명함도 엇갈리고 있고, 이것도 나중에 뒤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 파산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일반 신청인들 입장에서는,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내 케이스가 면책되는가 아닌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잘 상담하거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관제인이나 법원 입장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포섭했을 때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맞는지. 그 다음에 파산 종료의 사유 5가지가 있습니다. 파산 취소, 뭐 파산 폐지, 파산 종료.
파산 종결, 파산 취소, 파산 폐지.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사유죠. 폐지에는 동의폐지, 이시폐지, 동시폐지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책을 볼 때 용어가 좀 낯설지만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시부인, 도산 절차의 어떤 특유한 제도죠. 모든 그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시부인 제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 시부인이라는 용어, 채권 조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도산법 특유의 어떤 채권 조사 확정 재판, 각 절차별로 비슷비슷하죠. 좀 차이는 있지만 조사 확정 재판.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자유재산, 파산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면제 결정이 된 재산, 그 다음에 압류가 금지된 재산,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뭐 차이점이 있는데 조금씩 이거는 이제 책을 보시면서, 저는 이제 관제 업무만 개인 파산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개인 회생은 뭐 잘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 한번 책을, 교과서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제 차이점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회생위원과 파산관제인 업무가 뭐 비슷비슷한 것 같던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대표적인 게 개인 파산에서 실질적으로 부인권 행사를 관제인이 하죠. 소송을 겁니다. 부인 청구를 하든지 부인 소송을 하든지. 근데 개인 회생에서는 그냥 그 일탈된 거를 원상회복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되면 반영시켜서 그냥 종결을 하죠. 실제 부인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 문제점도 많지만 똑같은 부인권 행사라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그건 이제 나중에 개인회생이 완제율과 완주 끝까지 변제를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에 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그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의 어떤 학자금, 일반 학자금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후 상한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 그건 비면책이죠.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이고 개인 파산에서는 비면책으로 되어 있죠. 다르게 규정을 해놨어요, 법상. 그 다음에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게 폭넓죠. 한 8가지, 많게 한 8가지 정도. 개인회생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정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정한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했을 때. 근데 개인 파산은 뭐 불이익한 처분죠. 그 다음에 뭐 비본지 행위,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위반, 그죠? 면책 불허 사유가 상당히 폭넓습니다. 이게 이제 관제인 그 권한이 많이 강화된 거죠.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이 이제 뭐 꼼꼼하게 조사만 하지 실제 면책 불허가를 하진 않죠.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담보권 실행이 차이가 나죠.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 그 절차 기간 중에는 중단시킬 수가 있죠. 개인 파산은 별채권으로서 똑같은 별채권에도 개인 파산에서는 저지를 못하죠. 그냥 경매 그대로 실행되죠. 재단 채권의 좀 범위에 좀 차이가 있고요. 재단 범위,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고정주의입니다.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 혹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원인은 전에 생기고 그 후에 어떤 청구권, 장래의 청구권, 이 2가지만 이제 개인 파산 재단을 구성하는데, 개인 회생에서는 그것 플러스 장래의 소득이죠. 그래서 팽창이 되죠.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는 뭐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조회 절차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기각 사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차이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에 요 개인 파산에서 요런 지금
적시해 놓은 주제는 이제 뭔가 문제가 많고 거기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20년 2월부터 시행한 서울회생법원 간소화 자료. 이 지금 박형근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개인 파산 기초자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경기 수원지방법원 자료죠. 45개인가? 제가 보기엔 여기 45개 서류 46번까지 있습니다. 40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제인 입장에서 꼭 필수적인 거를 서울에서도 옛날에는 뭐 30건, 40건씩 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제 한번 좀 줄여보자 해서 29건으로 줄여서 그냥 29종 해서 이제 내려왔고,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죠. 2019년에 야 다시 한번 좀 줄이자 해서 이제 줄여서 이것만은 꼭 기본적으로 요것만 신청할 때 내고, 뭐 신청할 때 이거 다 안 내도 됩니다. 그럼 또 관제인이 또 체크를 해갖고 내게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전후좌우로 이제 인적 범위나 어떤 물적 범위를 확장시킬 때 꼭 필요한 거는 관제인이 판사를 설득을 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본 초본, 세목표 과세 증명서 5년까지만 내죠. 모든 세목이 과세 표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해라. 이게 일종의 무관할입니다. 무관할. 옛날엔 무관할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명칭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전국 단위로, 관할 없이 전국 단위로 발급해주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등록 원부,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그쵸? 없는 사람은 안 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이건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죠. 지금은 이제 직접 협회에 다닐 필요가 없죠. 휴대전화로 인증하면, 사이트 인증하면 다 출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회사별로 이제 다시 예상 해약 환급 내역서를 또 전화를 걸어서 또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개인 사업을 했던 경우 이거 쭉 내시고, 이거 이제 쭉 체크하면은 바로 한 서너 장으로 띄워주죠. 가정주부나 노숙자도 한 장은 띄워줍니다. 이런 거는.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부터 사업한 사실 없고, 체납 사실 없고, 그 정도 띄워주죠. 예. 그래서 대략 아무것도 없었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치만 받습니다. 1년치 통장도 주거래 통장.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주로 경매 당한 분들, 아니면 이제 과거 10년치 주거 내역을 쭉 조사하다가 뭔가 큰 돈 내지 큰 보증금이나 소유권이 매각한 사람들은 이제 중점 타겟을 해서 하고, 대부분 한 8, 90%인 분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이제 체크가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는 주로 이제 내고, 없는 분들은 이제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겠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협의혼 하에 확인서 등본 딱 한 장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나 내고, 그쵸? 재판상은 재판상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조정조서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 관한 자료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영수증 내고, 급여소득자, 그 다음에 자영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내지 소득금액 증명, 아까 세무서에 나온 그거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들은 증명서를 내서 대략적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본론과 큰 관련은 없지만 유튜브의 중요성을 한번 인식을 하시고, 특히 도산도,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도 상당히 지금 하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뛰어들어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일단 여기서 이제 개인 파산이나 회생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콘텐츠가 없으면 로스쿨을 얼마 전에 졸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참 변호사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했거나 자신 있는 분야의
Q&A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Q&A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개인 경험이나 이런 거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다양하게 분야별로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연차 변호사는 자신이 다른 케이스를 콘텐츠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파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찍는 방법은 프리미어 프로라고 있어요. 이것도 저도 뭐 사놓고 기본만 하면 됩니다. 기본 편집, 음악, 자막, 썸네일 입히기. 이게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있지만 제가 한 건 이제 프리미어 프로고, 뭐 이거. 다음에 이제 촬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웹캠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휴대폰 촬영할 때는 이제 이 글씨 같은 거를 프롬프터를 이렇게 보죠. 방송에서 쓰는 거. 이것도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그걸 읽는 거죠. 대신 그 이제 화면에다 미리 내가 원고 같은 거를 짜 놓으면 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OBS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웹캠하고 마이크만 딱 설치해 놓으면 기존에 있는 어떤 한글 자료라든가 PDF라든가 엑셀, 그 다음에 PPT 같은 거, 이런 거 뭐 잘 활용하면, 저는 이제 한글 빼는 못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일단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DF로 충분히. 이런 건 이제 컨텐츠가 풍부한 고년차 변호사가 장점이죠. 그동안 쌓인 거를 잘 편집을 해서, 예전에는 이걸 이제 블로그에다 깔았죠. 그죠? 블로그에다 깔았는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공을 해서 뭐 짧게 요약을 해서 자기가 이제 원고를 만들어서 유튜브로 떠드는 거죠. 아니면 가공할 시간이 없고 이러면 그냥 그걸 기초적인 편집만 해서 웹캠으로 띄워놓고 이제 말로 떠드는 거죠. 이 얼굴이나 이런 건 한쪽 이렇게 구석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막도 넣을 필요가 있을 때는 VREW라는 무료 프로그램, 그죠? 그 다음에 썸네일도 뭐 망고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유료입니다. 근데 해보시면 뭐 충분히 값을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이 장점을 알고 썸네일 같은 것도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조금씩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하나씩 올리고, 네이버 TV에도 있어요.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쵸? 카카오톡 뭐 있으면 카톡도 올리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이제 하면은 꾸준히 이제 상담을 하죠. 무료겠지만 상담을 해서 이제 방문을 시키고 약정을 하고, 이게 어차피 100% 다 안 되죠. 10명 상담을 해주면 방문하는 사람은 그 중에 두세 명, 그 두세 명 중에 또 한 명 정도가 이제 이거는 뭐 전통적인 방식하고 비슷하죠. 상담한다고 다 약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만 이제 그 기회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혼이면 이혼, 혼인무효면 혼인무효, 개인 파산은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개인 회생, 형사면 형사, 명도,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파산 관제를 주로 하니까 이제 개인 파산 관제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100개 정도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가 떨어지니까 이제 관제 업무 하면서 그 보고서 했던 거 그 편집해서 이제 인적사항 다 가리고, 그 편집하는 것도 처음에 힘들죠. 해서 이제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이제 제가 직접 뭐 파산과 관련해서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메모라든가 유튜브, 그 다음에 저 페이스북 써놨던 거 이런 걸 또 이제 좀 정리해서 그대로 이제 한글 PPT로 만들어서 음악을 쓰여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해설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뭐 이거는 안 해보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소개를 하고, 충분히 효과도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니까. 개인 파산 회생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뛰어드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한 30명? 30명이면 거의 뭐 우리나라 변호사가 3만 명인데, 그쵸?
예전에 그 카페 블로그 한번 보십시오. 네이버 법률 카페가 5,000개가 넘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 2만 명 회원이래도 한순간이에요. 그거는 네이버에서 정책을 어떻게 바꾸면은 한순간에 그냥 다 아웃되죠. 그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라는 게. 오히려 이제 블로그 흥할 땐 블로그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요즘 이제 로톡, 그죠? 로톡 뭐 이렇게 뭐 궁금해서 한번 10월달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전화가 옵니다. 가입하라. 그래서 가입을 했더니 뭐 해라, 응? 자꾸 귀찮게 하죠. 또 광고도 걔네들 영업하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저는 이제 뭐 송물을 줄이고 파산 위주로 하니까 이제 주로 신청하고 파산 신청 위주로 했는데 선임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 있는 콘텐츠는 이 기존의 유튜브에서 깔아놨던 거 그냥 그대로 다 갖다가 박아버리는 거죠. 뭐 포스팅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 저 알바를 씁니다. 직원 뭐 딸을 주말에 그쵸? 기존에 있던 어디 알바 포기시키고 4시간 8시간씩 잘하죠. 요즘 젊은 애들 오히려 컴퓨터는 뭐 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것저것 하면 또 배우는 것도 많고 예전에 내가 몰랐던 거 그쵸? 그래서 이제 깔아놓으면 이제 굴러가죠. 이게 자체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로톡도 해보고 로톡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죠. 그 로톡이 이제 법률 플랫폼인데 변호사가 과연 종속되는가 어떤 큰 화두죠. 독립성이 있는가 종속되는가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 광고도 한번 배팅해보고 얼마를 배팅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너무 과한 또 배팅은 또 뭐 낭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광고만 한다 그래서 변호사가 저도 변호사 22년째 하지만 변호사가 과연 100% 광고만 잘한다 그래서 흥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돈질하고 뭐 인물 좋고 이런 사람들 다 벌써 재벌될 수가 있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적절한 광고도 하지만 또 광고만 한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쵸?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적절하게 또 공감을 해야 돼요.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쵸? 상담도 좀 해줘야 됩니다. 많이. 그 상담을 보고 상담하는 사람은 정작 안 와요. 제가 네이버 2007년인가 8년부터 한 13년째 했지만 한 10,000건 정도로 이제 깔아놨지만 뭐 효과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알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다 기반이 되면 이제 유튜브 세상이면 유튜브에다가 이제 옮겨서 그 콘텐츠를 다시 가공해서 이제 뭐 수준이 있든 없든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프로미어 프로라든가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계속 올리는 겁니다. 요즘 자막 프로도 안 해요. 귀찮아서. 근데 한번 다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콘텐츠도 뭐 책도 있지만 온라인에 유튜브에 가면 이런 강의 자료가 있죠. 프리미어 프로 편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자막 프로그램 이런 것도 뭐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하나씩 올려보니까 처음에 썸네일 안 올렸어요. 그냥 휴대폰 떠드는 거 그냥 그대로 올렸더니 어떤 변호사님이 답답한지 그거 저 자막이 중요하다. 자막만 보는 사람도 있다. 자막을 달아라. 어디 들어가 보면 이거 해라. 쉽게 나와있어. 그래서 이제 하고 자막 없이 했다가 자막 한번 해보라는 그 권고에 자막을 해봤더니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썸네일을 해라. 어떤 또 변호사님이 또 알려줘요. 어디 가면 또 무료가 있다. 처음엔 다 무료죠. 망고보드라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결제를 좀 좋은 걸 하고 얘네가 하는 뭐를 없앨라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뭐 세 달에 8만원. 뭐 별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다음에 이 프롬프터도 뭐 VUG인가 빅뷰인가 뭐 있습니다. 그 뭐 세 달에 8만원. 1년에 7만원인가? 결제를 했죠. 뭐 한 3달 쓰다 보니까 이제 필요 없어. 그래서 한번 다 경험해보고 가장 자기한테 맞는 효율적인 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 알바를 쓰든 그걸 다 알아보고 이제 시작을 해서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래서 한번 유튜브도 해보시고 로톡 그 다음에 요즘 뭡니까 또 로앤굿도 있죠. 로앤굿
그다음에 로우 앤 피플, 법쇼, 뭐 페이스북 이렇게 가보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얼마나 나와 뭐 이런 또 그 사이트도 있고요. 요즘 이제 뭐 이 리걸 테크라 그러죠. 기술과 법 이런 걸 해서 이런 쪽으로 해갖고 이제 뭔가 집단적으로 AI와 조화를 이뤄서 뭘 하는 데가 많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뭐 다 그쪽으로 다 할 것 같지만 뭐 변호사가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아직은 아마 앞으로도 상당수 그럴 거예요. 이게 이 기계가 완전히 다 잠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인 파산 회생 서적 관련해서는 뭐 아실 거예요. 이 저 서울 회생법원 파산 실무 연구에 지금 5판이 나왔죠. 저 4권, 개인회생 회생 2권, 개인 파산, 개인회생 실무 하나, 법인 파산. 뭐 법인회생은 그건 뭐 이제 논의를 하고 법인 파산 실무하고 개인 파산 실무 이 2권만 충분히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제 개인회생 실무 같이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요즘 이제 책을 읽을 때 아예 유튜브에다가 놓고 이제 직접 읽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올리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또 광고 선전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이수 변호사님 책 이거 한 권 다 올려놨고 지금 법인 파산 실무 얼마 전에 끝냈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실무 끝냈고 이제 개인 파산 실무는 나중에 언젠가 또 한번 하겠지만 당분간은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생 실무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런 것도 다 한번 해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이렇게 퍼지면 이제 광고도 되고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충분히 공부 플러스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산 회생 업무와 무관해도 우리가 일반 그냥 나는 파산 회생은 안 한다. 전혀 나는 관심이 없다. 오면은 그냥 뭐 아는 사람한테 소개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 무관해도 일반 송무상 쟁점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 중 채무자가 이제 파산 선고 파산관제인이 수개를 합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수개를 하고 본인은 탈퇴하라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죠? 채무자는 원고가 뭐 어떤 변호사님이었는데 갑자기 관제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파산 도산 책을 펴놓고 어느 부분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배당이의 사건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당이의 사건의 피고인데 원고가 관제인이 앉아있어요. 그쵸? 그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파산 채무자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소송에 응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채권 시부인 절차에서 조사확정 재판 응소하는 경우 이거 특히 채권자들이 많이 자문을 할 겁니다. 내가 채권 신고를 했는데 관제인이 무슨 뭐 이상한 이의를 했어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채권 시부인 편을 또 찾아봐서 리서치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파산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면책 관련 확인 소송 이거는 엄청 많죠. 이건 아마 지금 엄청난 소송이 있습니다. 누락된 거 뭐 몇 년 전에 채권자 10명 10억을 면책을 받았는데 하나가 누락됐습니다. 하나 누락된 게 몇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는데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아직 소송이 판결이 없으면 면책 효력 확인 이소, 판결이 있고 강제 집행 단계면 청구 이의소. 그 단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문을 해주셔야 되고 청구 이의소 나왔죠. 강제 집행 이의.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제기하는 부인권 등 관련 소송은 상대방의 변호사에게는 늘 또 다른 수임 기회를 부여합니다. 부인 소송이 제기되면 발로 차버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임해야 됩니다. 선임해 놓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 도와줍니다. 뭐 변호사 지식 포럼도 있잖아요. 저희 그쵸? 거기다가 답변 올려놓고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 면책, 법인 파산은 이제 면책이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개인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포함, 일반회생, 간이회생 포함, 그 다음에 채권자 파산 신청,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추심 전략으로 이거를 또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어떤 문제점 아셔야 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파산하죠. 이거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연계사업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도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의정부 지방법원에도 아마 상속재산 파산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서 관련해서는 이게 항상 네 가지는 문제가 됩니다. 장래비는 원칙적으로 재단 채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래비를 재단 채권으로서 이거 뭐 다 변제를 가능하도록 상담해 주는 건 되게 오류예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지만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안전하게 상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상속형 사건,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그냥 뭐 예금 몇백만원, 보험 예약 환급금 몇십만원 있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부동산 상속 사건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뭐 취득록세가 얼마 안 나오는 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아주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뭐 70억짜리 건물, 서울에서 20억짜리 건물, 그 다음에 몇 억짜리 건물, 이게 등록세가 몇 천만원씩 나옵니다. 억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 재단 채권이 아니라는 게 대부분 판례죠. 그래서 취득록세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속인, 한정 승인자가 그대로 자기가 개인 재산에서 고유 채무로 전환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정 승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재산 존재 시 일단 파산 신청을 취하한 다음에 상속 포기한 후 다시 신청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이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 승인까지 한 후 상속재산 파산 신청 전 검토할 사항이 뭐냐면, 부인권 행위, 그러니까 망인으로부터 직계가족에게 재산이 이전, 뭐 금융거래 내역상 포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세보증금이 바꿔치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안에서 과연 굳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줘야 될 것인가? 관제인한테 부인소송을 당할 우려가 명백한데, 그때는 스톱시키고 그냥 변제만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사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회생 관련해서 이제 먹고 사는 직업은 개인 파산 관제인이 있고 법인 파산 관제인이 있죠. 서울은 개인과 법인은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겸임하고 있죠. 그래서 의정부는 이제, 그다음에 개인회생 내부조사위원은 법원 공무원이죠. 근데 외부회생위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될 겁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벌써 이제 외부회생위원 체제로, 전담 외부회생위원 체제죠. 그래서 그 변호사들은 사업자 등록도 다 휴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송문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회생 조사위원이 있고요. 변호사 임명하고 회계사 자격 소유, 이건 간이한 조사 방법으로 정식의 어떤 법무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법인 파산을 한번 해보라고,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번 법인 파산을 해봤는데 그동안 뭐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회가 생겨요. 그분이 법인 운영하다 개인 파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같이 해줘야죠. 그쵸? 시너지 효과가 나지. 난 개인 파산, 법인 파산은 모르고 안 하니까 딴 데 가시오. 안 되죠. 일단은 선임한 다음에 2015년 서울회생법원 그대로 써갖고, 그쵸?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에 해설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냥 이제 보고 누군가 와요. 그쵸? 그래서 법인 파산의 장점과 비용 등에서 자문해주고, 지금 서울 한국 파산회생 변호사에서 하는 이 강의에 나오는 장동훈 변호사님이 한 것도 자료가 더 좋죠. 그걸 잘 보면 그 정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 파산부터 시작을 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수임료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 내는 예납 비용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이입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뭐 스타트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경험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300, 500, 그죠? 예납금 빼고 해서 일단 작은 사건이라도 한번 스타트 해 보시면 개인 파산보다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개인 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또 관제인한테 시달리고, 그쵸? 뭐 환가를 하냐에 많이 해서. 근데 법인 파산에서는 뭐 채무자 대표이사가 시달릴 일 없잖아요. 상대방이 시달리는 거지. 그래서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은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죠. 채무자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 발을 담가
수렁에 빠져 늪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수가 있고, 통상 이제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하죠, 저희들도. 그래서 사무직원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죠. 맡길 수도 있습니다. 맡겨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변호사들이 알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죠. 재산 환가 및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 특히 또 면책 불허가 사유, 이런 부분을 항상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산관제 경험상 축적된 개인 파산 환가 분야, 회생에서 동일하나 파산은 청산사이므로 범위가 아주 다양하고 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죠. 새로운 대상이 출현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암호화폐. 그래서 환가 재산위에는 뭐 뒤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표를 보고도 하겠지만, 주택 임대차 보증금, 상가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 보험금도 환가가 대상이 될 수 있죠. 차량, 건설기계, 동산, 부동산, 경매 관련 재산, 배당금, 공탁금, 상속재산, 미등기 상속재산, 상속협의 분할, 상속포기, 유리분,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 반환 신청, 이혼재산 분할, 혼인 중 배우자 명의 재산. 이거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2020년 11월 24일 서울회생범 실무준칙이 개정됐죠. 채무 초과 내지 경제적 위기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은닉한 재산 혹은 명의신탁성 재산만 환가하도록, 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파산에서는 그런 경우에만 뭐 부인권을 행사하든 환가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환가를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게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출발했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 장래의 어떤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청대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법원이 아직까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명의 은닉 재산, 이런 건 뭐 당연히 환가를 하고요. 편파행위는 이제 당연히 부인 청구의 대상이 되니까 엄격하게 보죠. 그 다음에 임의환가, 이행하격이라고 있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금원을 채무자가 직접, 채무자 내지 그 주변인이 직접 파산재단에 납입하는 방식, 이런 건 이제 화해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결제 및 카드 사용,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방문해서 이건 한번 본인 거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메커니즘이, 이런 것도 이제 관제인이 엄격하게, 이것도 원래 의정부에서 시작을 했죠. 의정부에 있는 변호사님이, 저도 의정부에 있는 변호사님이 관제인이 알려줘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됐는데, 이걸 만약에 뭐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좀 문제가 있는 채무자들은 이걸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을 대하는 자세는 의뢰인, 그 다음에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파산회생 관련해서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수원이나 뭐 로스쿨에서 파산이라는 법률을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분야는 그냥 사무직원들이 하는 분야라 저는 관심이 없다. 그 분야를 아는 변호사를 소개한다. 그렇지만 한 사건의 어떤 인연이 계속 씨를 퍼뜨리죠. 매출이 나중에 수천만 원이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발로 차버릴 것인가, 기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개인 법인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상담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산 사건이 기존 어떤 민사나 가사, 송무 사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민사, 형사, 가사, 송무에서 얻은 경험이 파산, 신청이라든가 관제 업무에 거꾸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상호 연계, 상호 이전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실무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은 알기 쉬운 법인 파산을 기초로 체크하거나 기존 한국 파산 회생 변호사의 법인 파산 양식을 이것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주 잘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뭐 좋습니다. 첨부서는 주로 상법을 배우면서 살필 수 있는 회사 법인 관련 서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법인 파산 신청이 활발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예납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납금 규간이 있죠. 5억 이하면 500만원, 5억에서 10억이면 700만원, 10억에서 30억이면 1000만원, 그 다음에 뭐
10억에서 30억에서 50억이면 1200만원, 50억에서 100억이면 1500만원. 이렇게 급감별로 채무를 기준으로 법인 파산 연합금이 딱 돼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뭐 이걸 안 내면은 스타트가 안 되죠. 딱 3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담을 하다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특히 뭐 또 딱히 장점이 없어요. 또 뭐 했다 그래서 무슨 뭐 그냥 뭐 채권자들한테 시달리지 않을 거지만 이미 뭐 돈도 없는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법인 파산이 활발하지 않죠. 연합금이 너무 많아요. 연합금도 많고 연합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변호사 보수는 당연히 또 쪼그라들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활발히 1년에 1000건도 안 되죠. 아무리 뭐 저거 해도 법인은 수십만 건이 새로 생기고 해도 법인 파산. 그렇지만 연합금도 있지만 이제 연합금에 기초해서 이제 수임료도 잘 산정을 해서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해보는 게. 개인은 상담시 아래의 표를 창조해서 이제 단권화 해놓은 겁니다. 주거를 조사하는 이유는 임대차 보증금 변동 추이라든가 경매 진행 여부, 매각 여부를 이제 조사해서 뭔가 은닉이라든가 편파 행위를 부인권 대상을 발견하기 위한 거죠. 임대차 계약서는 주로 보관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과거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표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확정일자 신청서를 찾아내야죠. 부동산 매각 여부를 조사하는 이유는 뭐 편파행위라든가 은닉 여부, 채권자들한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거죠. 경매에 있어서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뭐 근저당을 퍽 설정해주는 마치 미처 배당위에서 채권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배당이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마지막 파산 절차에서는 이제 관제인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 조사하기 위한 절차, 보험 계약 조회 결과서, 해약 환급금 이런 거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요 표 하나로 이제 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이제 기존 파산 신청 양식도 좋지만 요 하나를 일단 짧고, 왜냐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무료로 상담해주면 짜증나죠. 돈도 못 받고. 그러면 결국은 차버려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빨리 5분, 3분 내에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되는 거를 잽싸게 캐치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낚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보증금 먼저 물어보죠. 어차피 주택 소유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보증금 뭐 얼마냐. 그럼 대부분 면제재산이죠. 3,700. 의정부는 3,400. 그죠? 수도권 광역, 과밀억제군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주군, 포천, 2,000, 1,700이겠죠. 거기는. 그걸 보고 이제 이걸 정확하게 3,700인지, 3,400인지, 2,000, 1,700인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뭐 장사하는 사람인지, 상가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권리금은 있는지, 남은 재산이 있는지, 이걸 이제 한번 보유하고 있는지, 매각을 했는지, 변경을 했는지, 이 세 가지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뒤에 거는 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법률적 용어로 편파 변제냐, 대물 변제냐, 영업 양도냐, 뭐 채권 양도, 근저당권 설정 행위, 그 다음에 은닉, 허위 기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크하면 되고, 일단 요 세 가지만 체크하시죠. 보증금 얼마 갖고 있느냐, 그 다음 상가 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웬만하면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죠. 위장 영업 같은 거는 자기 대리인한테 얘기 안 하죠. 이런 것도. 근데 한단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관제인한테 이제 적발될 가능성이 있죠. 보험 해약 환급금이 가장 많죠. 얼마냐 있냐 한번 띄워와라. 500, 800. 그럼 이게 300, 800, 500 해도 그 법원별로, 관제인별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의 어떤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해약 환급금 환가하는 기준이 다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먼저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지 않도록, 미리 찾아 쓰지 않도록 딱 동결을 시켜 놓죠. 그 다음에 보험금 받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도 계좌에 그 사람 계좌로만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용 내역, 치료비에 썼는지, 생활비에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압류 같은 거, 압류 예금은 뭐 있는지 이거 체크를 해보고요.
예금은 뭐 몇백 압류할 정도면 서울에서는 다 포기하죠. 그 다음에 급여는 얼마인지. 요즘 급여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최소한 185는 다 받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개인 파산을 최저임금을 해서 개인 파산을 좀 어렵게 한 측면도 없진 않나 싶습니다. 이게 급여.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도 절반이잖아요. 장래의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장래의 퇴직금. 그 다음에 이제 산재사고에서 아니면 뭐 유족급여.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도 압류는 금지인데 일시금으로 타서 해외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사건 중에 한 4천만원 정도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동생 주고 그래서 편파 변제를 일부 환수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는 시절이 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차량 건설기계 마찬가지죠. 값고 을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리스 자산, 대부분 리스니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 반환해 줘야 되죠. 환치권 내지 별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주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 보유할 때 시골에 있는 임야라든가 이런 거, 그쵸? 이 상속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나중에 체크 안 했다가 뒤통수 맞죠. 아이 뭐 얘기를 안 했다는 둥, 그쵸? 아버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셔서 등기를 안 해놓고 아직까지 아버님 명의로 남겨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체크해 주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에휴 이건 뭐 관제인이 너무 미미해서 한가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안 한다. 한가 포기할 거다. 라고 명확하게 하고서 지나가야죠. 지식재산권, 특허권, 뭐 상표권 간혹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대여금은 저는 거의 없다라 그러지만 혹시 모르면 이런 것도 다 체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은 원칙적으로 서울은 조사를 안 합니다. 카드를 사용 내역을 조사를 하다 보면 100%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 거의 조사를 안 합니다. 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면책 그냥 불허가 시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카드를 조사해서 다 끝장을 보지만 원칙적으로 조사를 안 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관제인이 나중에 이제 문제된 사람만 조사하는 거예요. 한정적으로. 주식, 선물, 옵션, 비상장 주식, 요새 스톡, 암호화폐 같은 거 있죠.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소송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사행위 소송 같은 경우. 그래서 요 정도만 전화하면서 짧은 10분, 20분 동안 요 정도만 체크해도, 그쵸? 다 체크가 됩니다. 와서 뭐 1시간씩 주글주글 뭐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나머지 사정은 다 면책이나 재량면책 사유잖아요. 그쵸? 파산은 결국 현재의 어떤 재산 상태 아니면 인근에 지금 어떻게 처분됐는지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매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변경돼서 짱박아 놨는지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이걸 보고 다 목록에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뭐 편파 변제냐 대물 변제냐 일어날 수 있는 걸 이제 체크를 한 겁니다. 이걸 표를 보고 이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한번 짜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죠. 임대차는 변경된 거는 관제인은 임대차 확정일장 신청서를 다 띄워오라 그래요. 2012년부터는 다 모든 전산화가 돼 있어서 임대차 확정일정서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거래 내역, 이 보험이라든가 예금 같은 거 있죠. 아니면 통장 같은 거 위장돼 있는 거 이 페이인프로 다 잡아내죠. 페이인포, 금융결제원. 진짜 사이트가 페이인프로 돼 있어요. 영어로지만 payinfo.co.korea 거기 가면 뭐 다 돼 있죠. 증권 계좌까지 다 나옵니다. 진짜 이걸 이잡듯이 뒤질려면 관제인도 죽어나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알고 있어도 진짜 마음 먹고 할 때는 하겠지만 해봐야 뭐 자기만 다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뭐 아실 거예요.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관련해서 돌아가자마자 몇 달 내는 요걸 가능하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할 때 이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장애 주식 38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소송은 채무와 관련해서는 이건 신청할 때 얘기죠. 신청할 때 부채증명서도 하지만 이 소송행위
조회를 반드시 시키십시오. 법원 소송 조회. 그러니까 신용정보 조회도 하고 부채증명서도 좀 띄고 법원 소송 조회 세 가지를 해야지 그래도 누락되는 게 있을 수는 있죠. 해야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이건 뭐 이제 공공정보만 주로 있죠. 여기는 민간 신용정보 조회를 해요. 10,000원 정도 주고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영업과 관련해서는 구글링에서 포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비포 앤 애프터, 이 다음이나 이런 데도 다 나오죠. 해당 그 업종이 여기 이제 치킨 가게면 쭉 그 전에 뭐 했는지 이게 다음 지도라든가 네이버 다음 지도에 다 나와요. 구글링에도 이걸 구글링에서 검색을 해서 위장 영업을 밝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위장 폐업, 그렇죠? 위장 폐업, 위장 사업. 그다음 여신금융협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매출 채권 있죠. 폐업하신 분들은 이제 폐업하신 분들은 여신금융협회에 가셔야 돼. 근데 폐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한국정보통신이나 이 결제회사 있죠. 거기에다가 해서 자기 카드 매출 내역이 다 나옵니다. 현금 영수증까지. 관제인 입장에서 이런 걸 다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매출 누락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사업 규모를 보기 위해서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데 이걸 벤사라 그러죠. 벤사. 그렇죠? 벤사. 그래서 이 밑에는 주로 이제 조사하는 도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보고 한번 칸을 한번 뭐 대충 채워보면 됩니다. 이혼이 쟁점 있는 분은 이혼해서 주로 여기 요런데 위장 영업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주택 같은 거 주택 보증금을 좀 바꿔치기 한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상속과 관련해서는 미등기 상속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닉 허위 기재는 뭐 이거 전형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파행위와 관련해서 이런 게 많죠. 편파 변제가 있고 편파 대물 변제도 이제 편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양도 많이 하죠. 채권양도, 근저당권 설정, 특정 채권자한테 근저당 설정하는 거. 이런 어떤 대표적인 유형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 전화 상담이라든가 방문 상담 했을 때 이걸 갖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옛날에 관제인 보고서를 줘서 체크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뭐 양이 많지만 개략적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뭔가 그분이 노숙자형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실직자형이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크게 사업을 했는지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는지 아니면 소규모 자영 영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써야 될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 좀 잠깐 쉬고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질문사항은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